김성환의 시사야.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가 재정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일환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국민의힘은 2차 추경 예산 편성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대면 활동이 늘고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이 내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 나름 일리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하면 다소 먼 얘기처럼 들리는 것도 사실인데요. 손실보상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30조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2월이었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국민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정부와 정치권에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후보자를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인 국제협의체죠.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오늘 폐막합니다. 각국 정상들은 잠시 후 11시 서울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공동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코로나19 소식부터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이를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30명이었는데요. 어제보다 50명이 줄어서 이틀째 400명대인 이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확산세가 좀 꺾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지난 주말에는 비까지 내린 데다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휴일에 검사 건수가 준 영향이 같이 방영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이제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 영향을 이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네. 실제로 따져보면 지난 주말에 총 검사 수는 통상 주말에 한 3만 건, 4만 건 정도 나오던 게 2만 7천여 건으로 주말 중에서도 이제 좀 이 소수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감안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지역 발생이 411명, 해외 유입이 19명이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이 129명, 경기가 127명, 인천 10명 이렇게 수도권에서 총 266명이 확진이 됐고 그러면 전체 확진자 가운데 한 64.7% 정도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도권 이외에서는 대구에서 31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부산이 16명, 경북 경남 각 15명, 광주 13명, 강원 11명 순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잖아요. 가장 먼저 이루어진 곳이 바로 요양시설인데 그래서 그동안에는 요양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거의 들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로운 소식이 좀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경기 화성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지난 29일 이후에 총 11명이 확진됐다는 소식인데요. 이 중에 간병인이 2명이었고 환자가 9명이었습니다. 이 요양병원 종사자하고 이번 환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신 접종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좀 방역 당국에서는 이 확진자들의 예방 접종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서 이른바 돌파 감염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요양병원 사례도 이제 집단 감염의 새로운 어떤 사례로 나타났지만 비수도권에서 뭐 농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직장 관련이라든지 그리고 유흥시설 관련 그리고 병원 시설인 이제 의원 이런 데서 이제 감염자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집단 감염 사례들이 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환자 비율도 지금 26.1%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여기저기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서울 강북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어요. 그렇습니다. 강북구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1명이 확진된 데 이어서 이 추가 확진자를 계속해서 좀 검사를 해보니까 확진자가 32명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좀 이뤄졌는데요. 최초 확진자 이외의 확진자들은 다 무증상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교내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를 해서 1, 2학년 학생에게도 검사를 진행 중인 이런 상황인데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1000명이 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좀 나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학교에서는 오늘부터 6월 14일까지 전교생 원격 수업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확진자들이 모두 고3 학생이다 보니까 일부 학사 일정에 또 차질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당장 6월 3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이 수능 모의 평가가 진행이 되는데 네. 이것은 이제 전부 다 온라인으로 고3 학생들에 대해서는 시험을 진행하겠다라는 게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고3 학생들 이제 수능 앞두고 마지막 한창 공부할 때인데 또 추가 감염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9시 잠정 집계치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9시까지의 신규 확진자는 427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어제와 비교해서 그러면 32명이 더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이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아마도 400명대 중후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비율도 수도권에서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는 비율이 한 64% 정도, 비수도권이 35% 정도이기 때문에 원일이랑 유사한 이런 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주말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정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숫자가 500명대로 올라가지 않고 이 상태가 계속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 접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접종자 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영향 때문인가 정부가 올 상반기에 원래 1,300만 명까지 접종 목표를 제시했었는데 지금 1,400만 명으로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이 얀센 백신과 관련돼서 얀센 백신 원래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제 한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55만 명분의 백신을 이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미국 정부가 100만 명분의 얀센 백신을 우리 측에 공유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이 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설명을 하면서 방역 당국은 당초의 상반기 접종 목표 1,300만 명은 바로 이 얀센 백신 100만 명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기존 목표에 이 100만 명을 더하면 1,400만 명까지도 상반기에 접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얀센 백신 101만여 회분은 우리 군용기로 6월 5일쯤에 이제 도착을 한다고 하고요. 지금 이 백신의 경우에는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 외교 관련자들에게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예비군이나 민방위 대원의 경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얀센 백신 접종 대상자들은 내일 0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접종 예약을 이제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관계부처에서 접종 대상자로 안내를 받게 되면 선착순으로 이제 예약이 들어가게 되고 예약을 못한 경우에는 3분기에 일반 국민 대상 접종 계획에 따라서 접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얀센 백신 관련 접종은 다음 달 10일에서 이제 20일 이렇게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있어요. 네. 만약에 이제 좀 접종 대상자에 지금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좀 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예약이 진행되는 게 상당히 수월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 얀센 백신의 경우에는 한 병당 2명 이상이 예약되면 병을 개봉을 하고 5명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이제 백신과 마찬가지로 자녀 백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마찬가지로 네이버, 카카오 등을 통해서 이 자녀 백신 예약 시스템을 곧 마련해서 확정하겠다라고도 방역 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창 이제 자녀 백신 있는지 없는지 네이버나 카카오 등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 이용하면서 그 시스템 안에서 안내를 해준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좀 혼선이 빚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더나 백신도 내일 국내에 도입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내일 낮 한 12시 45분 정도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오늘 들어올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네. 현지 사정으로 좀 이제 연기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내일 들어오는 모더나 백신은 5만 5천 회분, 즉 2만 7,500명이 이제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양인데 이 모더나 백신은 다음 달 중에 30세 미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접종에 쓰이기로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미화 관련 종사자나 진료보조 종사자 등도 이제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분들 중에서 이제 일부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희귀혈전 부작용 논란 이런 것 때문에 30세 미만에서 접종이 제한되면서 백신을 맞지 못했던 대상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백신 접종이 활발해지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조금 좀 감소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확정 사례가 나타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라는 것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의 경우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이다라고 이제 해외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여러 차례 공지가 된 이런 증상인데 이렇게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혈전증이 나타난 것은 이제 국내에서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려진 이 환자의 경우에는 치약시설 종사자 30대 남성인데 지난달 27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난 9일에 아침 이 심한 두통이 나타나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이제 치료를 받다가 두통이 지속되고 지난 이제 12일에 경련이 동반돼서 이제 입원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 입원을 한 후에 진단을 해 보니까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에 해당하는 그러한 증상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 네. 이러한 이제 증상이다라는 것을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 피해 보상 절차를 거쳐서 신속한 보상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 진단이 나온 직후에 적절한 초기 치료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상당히 상태가 호전이 됐고 현재는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지금 방역 당국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혈전증 사례에 대해서 저도 전문가분하고 얘기를 좀 나눈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통이나 이런 게 가시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의료기관에 얘기를 해서 이 혈전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후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 뭐 예를 들면 중증이나 아니면 사망 이런 쪽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백신 맞고 난 다음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좀 뭔가 심상치 않다 그러면 그걸 신고를 하면 그래도 아니면 의료기관에 연락을 하면 충분히 사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점을 좀 기억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발생했을 때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이제 해결 가능한 문제인데다가 방역 당국의 설명을 또 들어보면은 지금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327만 명에 대해서 진행이 됐는데 이 중에 한 명 지금 이 관련 확실한 부작용은 이 한 명이 확인된 사례라서 외국과 비교했을 때도 이 확률 자체가 또 낮은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지금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설명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언론에서도 보도할 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좀 개선되는 것 같네요. 그동안에 이 접종 예약률이나 이런 것들 보면 좀 떨어진다고들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까? 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응답자 가운데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의사를 물어보니까 예방접종을 받을 의향이 있다. 이렇게 답변한 비율이 전체의 69.2%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조사에서는 61.4%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하면은 답변이 이제 7.8%포인트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미뤄보면은 여러 가지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결과라는 것이죠. 이 답변 중에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이유로는 다 가족 감염을 막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집단 면역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감염이 걱정돼서 이러한 답변들이 이제 뒤를 이었는데요. 반면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85.1%로 가장 이제 많았습니다. 그리고 백신 효과를 믿을 수 없어서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60.1%였는데 이건 지난 설문조사에 비해서도 소폭 하락한 또 추세이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신뢰도 자체는 소폭 이제 증가하고 있지만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정부 방역 정책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백신 확보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51.1%, 잘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은 45.8%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 정책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58.8%로 부정 답변에 비해서 많았고요. 또 예방접종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55.6%로 부정적인 답변에 비해서 더 높은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대부분 정부 방역 정책 평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는데 변이 바이러스 유입 통제를 위한 검역 정책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지 않다 이런 답변이 49.4%로 잘하고 있다라는 답변 44.8%보다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답변의 내용을 보면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냉정하게 지금 정부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백신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아왔던 언론이 최근에 백신을 맞읍시다 이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는 걸 보면서 뭔가 바뀌긴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국민 인식도 오히려 국민들이 더 냉철하게 사안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좀 우려되는 게 백신을 좀 많이 접종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좀 황당한 백신 접종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광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금지하고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백신을 접종했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지난 28일에 서구 한 종합병원에 일반 진료를 받으러 온 14살 모군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됐는데 원래는 정형외과 진료를 마치고 진통주사를 맞기 위해서 주사실을 찾았던 것인데 병원 측이 착각을 해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의료진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렇게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됐으니까 이상 반응 관찰을 위해서 이 모군은 해당 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켰는데요. 다음 날까지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서 퇴원을 했고 현재까지는 별다른 이제 이상 증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광주 서구청은 이 사실을 보고를 받고 병원에 대한 행정 조치 여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아까 코로나19 인식조사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사 개요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를 했고요. 5월 25일부터 27일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과 방역 수칙 실천 등을 물었습니다. 신뢰 수준은 95%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이 사실 백신 접종자가 하루에 막 100만 명 넘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국민들 좀 백신 접종도 그렇고 방역 수칙을 사실 외국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직도 확진자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외국에서 보기에는 아직도 방역 측면에서 굉장히 모범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난 주말 주한미군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몇천 명이 모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 29일 오후 늦은 시간부터 새벽까지 해운대 해수욕장 해변과 군함로 일대에서 이 부산에서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춤을 추고 일부는 폭죽까지 터뜨리고 있다. 이런 신고가 이제 이어졌다. 그래서 이날 밤 접수된 112 신고만 총 38건에 달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SNS에 이 현장의 어떤 영상 이런 것들이 많이 공유가 됐는데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이 턱에 걸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그리고 해수욕장에서 이제 터뜨리면 안 되는 폭죽을 터뜨리고 이런 이제 정황들이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나 있는 이러한 영상이었습니다. 일단 경찰은 이러한 신고를 접수를 하고 순찰차와 이제 형사들 타격대 이런 것들이 집중 배치해서 걔도 순찰을 강화를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하고요. 그랬기 때문에 밤새 시민들의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이 좀 이어졌다라는 이런 보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점이 분명해 보이는데 경찰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만을 이제 터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경찰은 이 외국인들은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맞아서 부산을 찾은 주한미군 등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이날 모인 인원만 이제 2천여 명 가량이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찰과 해운대군은 30일에도 외국인들이 해수욕장을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순찰을 강화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주한미군 측이 혹시 입장 밝힌 게 있습니까? 이 주한미군 사령부는 현재 이 관련된 이 소식에 주한미군 장병들이 연루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어떤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사를 담당하는 한국 경찰들과 협력을 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할 것이고 이게 완료될 때까지는 의견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난해 7월에도 오산, 군산, 대구 등에서 근무하는 주한미군 장병들이 이런 식의 이제 소란을 피운 사건들이 연이어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 당시에 주한미군은 해변에서 마스크 착용과 고성 금지 등을 비롯해서 이걸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런 대책을 내놓은 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대책들이 정확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건지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군도 영해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국내법에 따라서 과태료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소파 협정에 따르면 이 주한미군이 저지른 비공모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이 체포, 수사, 재판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이제 좀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호수 후보자를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어요. 오늘 오후 5시쯤에 김호수 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제가를 했기 때문에 김호수 총장의 임기 시작일은 6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는데요. 네. 이로써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2명이다. 이렇게 좀 숫자가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김호수 총장은 청와대 이 취임식을 위해서 대검으로 이제 출근할 그럴 예정이고요. 취임식에 앞서서 자신의 입장이라든가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을 밝힐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거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 채택 시한을 이미 넘겼기 때문에 오늘 처리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국회 법사위를 열어서 이 김호수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이제 채택을 했는데요. 여당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김호수 후보자의 중립성 논란, 도덕성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문회를 거치면서도 국민의힘이 어떤 증명을 한 것이 없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서 청문회를 파행시킨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다시 청문회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고 오늘 회의를 열어서 야당의 참여를 기다렸지만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경과보고서 채택을 처리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의혹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인데 여당이 또 야당의 동의 없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다. 이것은 오만과 독선을 넘어서 의회 독재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날선 어떤 비판들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호수 총장 당시 이제 후보자 아들이 국책연구기관에 부정 채용됐다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경찰이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은 경기 분당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는 건데요. 이 김호수 후보자 아들 29살 김모 씨는 지난 2017년 8월에 전자부품연구원에 지원을 하면서 지원 서류에 아버지 직업을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이렇게 적어서 상당한 논란을 이제 불러일으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시민단체 등이 인사채용 담당자들과 이 김모 씨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을 하면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된 것인데요. 이 단체는 전자부품연구원이 이 당시 입사지원서에 가족사항의 관계와 성명, 연령, 동거 여부만 적도록 했는데 김모 씨가 입사할 당시에 이 직업을 적을 수 있는 과거 입사지원서를 굳이 찾아서 아버지 직업을 기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경찰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그 입사지원서 난에 이제 아버지의 직을 쓰게 돼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적었다라고 보고 또 이 월급도 그렇게 높은 어떤 직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명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직 직원이라고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지금 의혹 제기가 있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경찰이 수사 착수했다니까요. 결과를 좀 지켜보면 되겠죠. 근데 그나저나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 풀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서 요직의 단골로 후보에 이름을 올린 이러한 이제 인사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을 만한 이제 포인트가 많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의구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게 이제 남은 과제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과 바로 연결되는 게 검찰 독립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검찰 독립성을 훼손한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면 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으로 바로 이제 얘기가 이어질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장 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들을 어떻게 처분하도록 할 것이냐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얘기인 것이죠. 아무래도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이것을 수사해온 이제 대전지검의 어떤 수사라든지 그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여기서 진행되는 이런 사건들이 좀 뜨거운 쟁점이 될 수가 있겠는데 가령 이제 월성원전 관련돼서는 백운규 전 장관이라든가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등의 핵심 인물들을 기소할 것이냐 이게 이제 대검에 일단은 그냥 보고가 돼 있는 상황이고 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 이런 방침을 이 수사팀이 밝힌 상황인데 대검에 여전히 이제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지는 이제 김호수 총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검찰 조직 개편이라든가 고위 간부 인사 이런 것들도 결국은 정치적 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좀 난관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회고록 출간을 두고 정치권이 굉장히 좀 시끄러웠는데 조 전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이 회고록이 제목이 이제 조국의 시간인데요. 네. 이걸 출간한다라고 밝히고 일부 책의 내용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보도가 되고 또 조국 전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책의 내용 일부를 이렇게 또 밝힌 바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정치권에서 이제 논란이 또 오갔죠. 그러다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이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책을 쓴 것은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함도 아니고 지금의 어떤 정치에 개입하기 위함도 아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본인을 위리 안치된 극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러한 한자어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걸 처음 듣고는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몰라서 상당히 스스로 좀 부끄러웠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쓴 이 글자를 찾아보니까 죄인을 이렇게 유배를 보내고 그 네. 유배된 곳에 어떤 울타리를 이렇게 쭉 만들어서 안에 가두는 이러한 형벌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은 유폐 상태이고 밖으로 나와서 정치 활동을 하거나 거기에 개입할 의지는 없다 이런 의지를 이제 드러내는 어떤 수단으로 이러한 어려운 한자어를 썼다고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 책은 왜 썼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이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에 벌어진 사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최소한의 해명과 소명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좀 고위공직자로서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무제한으로 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이렇게 강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조국의 시간은 이제 예약 판매를 지금 진행 중인데 이미 뭐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서 베스트셀러의 어떤 그 순위에 막 오르고 있고요. 첫날에만 1만 5천 부가 나갔고 지금 현재 8쇄에 돌입을 해서 총 4만 부가 제작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예약을 받으면서 이제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형 서점에는 아니 깔리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다녀왔는데 아직 뭐 책을 못 찾아보겠던데요. 공식적인 발간 일자는 내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내부 사정이.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 재보선 이후에 그동안의 어떤 논란이 됐던 정책 사안과는 좀 거리를 두고 뭔가 새로운 의제라든가 이런 걸 꺼내서 변화의 모습을 보이려고 한 송영길 지도부의 이제 행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이런 회고록 출간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조국 전 장관 문제를 재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당원들의 지지나 이런 것들을 획득해야 되는 입장인 더불어민주당 내 유력 대권 주자들이 또 이 조국 전 장관 회고록에 대해서 지지 메시지를 내놓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도 이러한 어떤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27일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조국 전 장관이 뿌린 개혁의 씨앗을 키우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뭐 아쉬움도 있지만 검찰의 어떤 과잉 수사로 이 조국 전 장관 가정이 입은 상처에 대해서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에도 자식을 둔 아버지로 아내를 둔 남편으로 가슴이 아리다.
법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쓰면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논란에 휘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더불어서 이것과 관련돼서 또 하나의 이제 또 지켜봐야 될 문제가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 전당대회에서 선전을 하면서 뭔가 상당한 변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당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 문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떤 변화하지 않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좀 야권에서는 굉장히 이 비판적인 목소리 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 민주당은 우리가 탄핵의 강을 건넜듯이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송영길 대표는 2일에 취임 한 달을 맞아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재보선 참패 뒤에 당 쇄신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표할 예정인데 지금 그래서 이 재보선 패인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서 민심경청 프로젝트 이걸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결과를 이제 놓고 이를테면 재보선의 패인으로 지적되어 온 박원순 전 시장 문제라든지 또 이른바 내로남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의 시간 출간일이 바로 송영길 대표의 대국민 보고회 전날이기 때문에 결국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 이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 당 내외의 여러 가지 평가와 또 반발 또는 뭐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될 것이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송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좀 지켜보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전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잠시 뒤인 10시 40분부터 첫 TV 토론이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주로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세대의 돌풍 이런 것들을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의 에너지로 끌고 갈 것이냐 이런 점에서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출마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대표의 어떤 그러한 적성 뭐 이런 것들 알맞은 인사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텐데 가령 정치 경험이 없다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공정한 대선 관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경륜을 갖추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중진들의 좀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네. 이른바 유승민계 아니냐 유승민 전 의원에게 유리한 그러한 대선 관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도 마찬가지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어떻게 받아치느냐 이것도 상당한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중진 4명과 신진 1명이 영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국회의원을 지내지 않은 물론 이제 당직은 많이 맡았지만 이렇게 4대1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도 국민들 입장에선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오히려 중진이 개파를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개파 논쟁의 핵심에 지금 들어가 있는 유승민 전 의원 입장을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북 경산시 영남대에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 이거 강연한 이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개파 공격은 나에 대한 모욕이고 젊은 정치인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유승민에게 낡은 구시대 개파는 없다. 당장 그런 공격은 좀 멈추기 바란다. 젊은 정치인의 용감한 도전을 선배들이 좀 마음 넓게 받아들여야 되고 네거티브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네. 이제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를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민주당에서는 좀 부럽다 이런 반응도 있었다. 일부 뭐 의원들 사이에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좀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영 전 상근 부대변인이 SNS를 통해서 지금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히틀러의 향기가 난다 이렇게 써서 상당히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네. 보수의 급진화는 자칫하면 극우가 된다.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논리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이것은 한국판 스킨헤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이제 한 것인데 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 히틀러 같은 이런 대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준석 후보가 이것을 직접 반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SNS를 통해서 히틀러 같은 파시스트는 공정한 경쟁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지 않느냐라면서 나는 이 공정한 경쟁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런 걸 주장하려고 했더니 부모님 화교설이라든지 히틀러, 뭐 장유유서, 동방예의지국 벼는 고개를 숙인다. 뭐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기득권을 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뭐
이런 그 전 대변인 목소리도 있지만 김남국 의원은 또 뭐 격려의 대거를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김남국 의원의 이제 페이스북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서 이제 응원을 했는데 거기에 네. 대해서 또 답을 하면서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선전을 해서 민주당도 청년에게 좀 문을 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여러모로 좀 환영한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른바 이준석 돌풍에 정치권에서는 40세 미만의 대선 출마를 제한한 헌법 규정을 고치자 이런 제안이 잇따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의당이 먼저 이제 이 주장을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장을 했는데요. 현행 헌법에 이제 67조 4항 대선 출마 자격은 선거일 현재 40세가 돼야 된다. 이렇게 명시한 이런 대목이 시작부터 사실은 잘못돼 있고 현재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처럼 제1야당의 대표를 넘보는 이러한 30대가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도 최고위를 통해서 이 헌법은 장유유서 헌법이다. 라고 이제 지적을 하면서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에도 이 조항 절폐는 담겨 있는 내용이다라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또 주장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광재 의원이라든지 박용진 의원 등의 대권주자들도 이 조항은 좀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의견을 밝히고 있어서 과연 이준석 전 최고위원 돌풍이 개헌까지 가는 거냐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 대권주자의 움직임도 좀 잠깐이라도 살펴보죠. 여권의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경제구상을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기술, 그린, 사람, 포용, 공정성장이라는 5대 성장 전략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든다. 이러한 이제 경제 구상을 이제 밝힌 건데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주도 성장의 중산층 경제론 이런 것도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복지를 기반으로 해서 중산층 경제를 복원을 해서 그걸 통해서 다시 성장을 지속시킨다. 이러한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전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이런 주장과 좀 각을 세우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가 오늘 주목을 받았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하고 강릉에서 뭘 만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강릉에 이제 외가가 있고 거기에 이제 조모 산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네. 성묘하기 위해서 강릉을 찾았는데 권성동 의원과 그다음에 그 지역의 강릉 지역의 유력한 인사들과 함께 이제 식사 자리를 하고 그 식사 자리에 이제 같은 식당에 있던 시민들과 같이 사진 촬영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어떤 행보를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권성동 의원하고는 뭐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저로서는 상당히 외갓집이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이 학교를 다닌 것은 아닌 그러한 이제 권위성을 가진 어떠한 친구를 동갑. 그렇습니다. 과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알았겠느냐는 상당한 의문이긴 합니다만 권성동 의원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권 행보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본인은 이제 예. 이 모인 분들이 대선에 나가야 된다,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또는 열과성을 다해보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언론은 적극 의지 표명 이렇게 지금 보도를 상당히 적극 의지를 표명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는 원래 대선 출마나 국회의원 출마할 때 전국이 다 고향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이 본인의 입으로 뭔가 정치적 메시지를 던질 때 그때를 좀 지켜보면 좋겠네요. 자,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된 기후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죠.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잠시 뒤인 밤 11시에 폐막합니다. 각국 정상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는 서울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9일에는 탄소 중립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을 주도할 2050 탄소 중립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바로 이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P4G 정상회의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서 관심 가지고 했는데요. 이번 회의 의미와 가장 큰 성과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예, 이번에 피포지 정상회의는 이 회원국을 비롯해서 각국 정상급 인사와 국제기구 수장 등 6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비록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지만 한국에서 개최된 역대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파리 협정이 채택이 됐었고 올해부터 이제 신규 체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체제로 진입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30년까지의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첫 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탄소 중립 의지를 이미 표명을 했지만 다시 이제 그것을 국제사회에 표명하고 포용적인 녹색 회복을 통해서 탄소 중립 비전 실현에 대한 국제사회 의지를 결집해냈다는데 그 의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뒤인 밤 11시부터 폐의식과 함께 서울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서울선언문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될까요? 아마 이따가 이제 11시 이후에 아시게 되겠지만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네. 개도국과 취약계층을 모두 포함해서 차별 없는 포용적인 녹색 회복 달성을 추진하고 네. 또 피포지 분야별로 민간 협력을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자 뭐 이런 내용이 담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기업, 미래세대 등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각 주체 간에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국제사회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그런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피포지 서울 정상회의 핵심 의제가 탄소 중립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도 했었는데 이 탄소 중립이 뭔가 사실은 개념이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네. 갖고 있는 겁니까? 사실 지금 지구 평균 온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이미 1.2도가량이 올랐거든요. 근데 IPCC라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기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2018년에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를 냈는데 네. 사실 파리 협정에서는 2도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하고 좀 더 노력해서 1.5도를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2018년 보고서에서는 1.5도까지 우리가 줄이는 걸로 목표를 해야 된다. 1.5도와 2도씨 차이가 너무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 중에 탄소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는 배출하는 양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흡수한 양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돼서 대기 중에 탄소 농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탄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하면서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54일이라는 최장의 장마를 경험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폭염, 열대야 또 올해 보면은 한파 특히 텍사스주의 그런 한파로 인한 정전 우리가 세계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 기상재난에 국한되지 않고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세계적인 경제 질서가 바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우리가 발맞춰가지 않으면 기상재난에 의해서 생명이나 재산의 손실,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 2050 탄소 중립위원회가 이제 공식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교수님께서 공동위원장을 또 맡고 계시기도 하고 계시는데요. 이 탄소 중립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 여기에는 지금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각계 기후 에너지 산업 노동 분야 전문가라든지 또 시민사회단체 청년들 이런 각계 대표들이 77분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또 참여해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이 안에서 또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또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더 많은 분들하고 계속해서 접점을 만들면서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을 주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처마다 이제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처 간의 역할을 조율한다든지 협력을 좀 더 증진한다든지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 결국 지금 당면 과제는 뭐냐면 2050년까지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해나갈
것인가 그 시나리오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 방안을 도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이제 급한 것은 또 2030년까지 감축 목표를 좀 더 높여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약속을 해주신 상태죠. 이게 네.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문명 사회를 탄소 문명 사회라 그러거든요. 네. 화석 연료를 연소해서 그걸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를 이루고 편리함을 누리고 쾌적함을 누리고 있는데 이걸 완전히 전환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이 탄소중립위원회가 사회적 대화의 중심이 되어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또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어느 정도로 상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대화를 좀 더 열심히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 노사정위원회 이런 것들 보면은 사회적 어떤 갈등을 조정하는 작업이 참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그동안에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위원이 9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에 네네. 비해서 지나치게 많아서 뭔가 합의를 이끌어내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다 보니까 규모가 좀 커요. 네. 민간 위원이 지금 77분인데다가 또 관련된 부처의 장관님들이 다 들어와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위원장까지 다 합하면은 지금 현재 97분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많은 의견들을 포용해서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덩치가 너무 크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하지만 저희가 분과가 8개가 있고요. 네. 또 그 안에서 논의하기가 좀 더 전문적인 어떤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논의가 필요할 때는 전문위원회도 구성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안건에 따라서 쟁점에 따라서 좀 더 논의의 단위들을 바꾸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그 안에 또 총괄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총괄기획위원회에서 좀 더 집약적으로 또 논의를 해나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그 위원회만이 아니라 협의체라는 걸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계나 노동계나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분야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더 각 분야의 사전 의견을 조율해서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좀 대화의 폭을 넓혀가면서 그 안에서도 총괄 기획위원회에서 좀 더 집약적으로 논의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융통성 있게 논의를 해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공동위원장까지 맡고 계시기 때문에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환경단체에서 세계 4대 기후 악당 국가로 우리나라를 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네. 지금 이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대책이 일단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죠. 우리가 이제까지 탄소를 사실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배출해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기후위기라는 것은 이제까지 이런 산업화의 방식 또 삶의 방식 이게 더 이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탄소 집약적인 그런 에너지 소비 방식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 분야의 어떤 산업 부문의 변화 없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또 일반 국민들은 전기 요금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요금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부담 없이 우리가 소비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바꾸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과제는 그렇다고 삶의 질을 포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삶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전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그 온실 기체가 전체 온실 기체의 거의 87%에 육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또 중요한 게 화석연료 소비를 되도록이면 줄이는 거죠. 절약과 네. 효율 개선을 통해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근데 이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또 사회 갈등이 많기 때문에 이 사회 갈등을 조율하면서 이것이 이제 참여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산업 부문의 그런 변화에 있어서는 기술 발전,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다양한 그 세제 개편이라든지 R&D 전략이라든지 또 재정 금융 투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바꿔 나가야 되겠죠. 교수님 말씀만 들어도 할 일이 정말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서울선언에 담길 예정이라고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네. 나서겠다 이런 내용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선진국은 이미 탈탄소 경제로 좀 전환할 준비가 돼 있는데 개발도상국은 전환할 준비가 좀 잘 안 돼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 겁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선진국은 사실 이제까지 산업화를 하면서 자본도 많이 축적하고 기술도 많이 발전시키고 그래서 사실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또 탈동조화라 그래서 소득은 증가했지만 탄소 배출은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네. 근데 개도국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정도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또 삶의 질은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 네. 그래서 파리 협정에서도 사실은 이런 개도국에 대한 자본이라든지 기술 지원 그리고 역량 구축 그런 것들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도국이 만약에 선진국의 과거의 전철을 밟아서 경제 성장을 이뤄 나간다면 전 세계적인 탄소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모두에게 불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도국이 선진국의 전철이 아니라 새롭게 삶의 질은 높이면서도 CO2 배출은 줄일 수 있는 그런 네.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연대하고 또 네. 원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기업만이 문제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기업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기업만으로는 또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생산한 물건을 결국은 우리 시민, 소비자가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비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의 식단도 굉장히 육식이 많은 그런 상태이고 폐기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이제 모두에게 과제입니다. 누구도 이 탄소 중립 과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게 결국은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가치를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부터 사실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네, 지금 사용하고 알겠습니다. 있는 모든 전기 재생에너지로 생산돼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이 느린 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동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역할이 막중하실 것 같은데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